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3,529원, 30원 이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요 구간을 표시를 해놨듯이 그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격선 3,590원 언저리에서 지지도 받았다가 저항도 받고 있는데요. 차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욕망의 크립토 채널에 오늘 올린 영상, 이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중요하지만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변동성은 내일까지는, 오늘 새벽까지는 아무래도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으면 지금 이 가격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제 깃발을 표시를 해놨듯이 3월 22일 SEC 태스크포스 첫 번째 원탁 회의가 미국 날짜로는 21일이고요. 우리나라는 22일이죠.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서 이때 결과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욕망의 크립토 채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께 평상시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미 연방준비제도, 여러분들 흔히 연준 그러죠. 자, FED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제작한 보충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연준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름도 많이 들어보시고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연준 이사회 구성원이고요.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지금 연준 의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제롬 파월이죠.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부의장입니다. 자, 이렇게 총 7명의 이사회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연준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여기 써놨죠. 대공황 시기에 JP 모건이라는 미국 최대의 금융회사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자, 민간인지 또는 이 정부인지 이 중간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사기업이었죠. 자, 이 JP 모건의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약간 민간적인 느낌도 나면서, 하지만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 위원들 같은 경우, 의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좀 위치에 있긴 한데요. 자,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한국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냥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구성 부분들이 있죠. 이런 구성 부분이 하나의 연합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개의 구조로, 단일 구조로 된 게 아니라 미국은 나라도 연방제죠. 자, 여기도 연합체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연방준비제도 이 아래에 FRB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요. 자,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자, 보드죠. B. FRB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12 Federal Reserve Banks 이렇게 있죠. FRB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헷갈리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 아래에는 자, 이렇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연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금리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구성한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고요. 이 아래는 그냥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차례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 3, 4, 6, 7, 9, 10, 12월 이렇게 총 8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했던 게 이거 3월달 이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드 이사회 좀 전에 보셨던 자, 이겁니다. 7명과 그리고 12개의 준비은행이 있죠. 여기에 12명이 있겠죠. 각 준비은행마다 총재들이. 그런데 이 FOMC에 참석하는 것은 이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에서 5명이 참석을 해서 총 아까 이사회 7명과 5명에서 12명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까 전에 12개 은행이라고 했죠. 이 12개의 은행은 12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총 12개입니다.
자, 보스턴을 비롯해가지고 아래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리고 이사회가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2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FOMC 관련해서 뭐 금리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뭐 비둘기파, 매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하고요. 매파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 이 성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파 같은 경우 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약간 이런 쪽이고요. 이 보수파, 자, 이 매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약간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맨날 FOMC 뉴스에서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자, 이사회 7명 플러스 12개 은행, 이 총재들 있죠? 합치면 19명입니다. 이 19명이 회의는 12명만 참석하지만 이 다수결할 때 결정은 이 19명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을 딱딱딱딱 이렇게 내놓아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 예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자료가 패드워치의 툴인데요. 여기 보시면 FOMC 목표 금리와 현재 비교 확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이건 현재 금리고요. 그리고 자, 425, 450 지금 현재랑 똑같죠. 동결로 간다는 게 83.3%라는 얘기고요. 83.8%라는 얘기고요.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인하로 간다는 게 16.2%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점도표를 또 활용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점도표는 뭐냐? 아까 전에 19명이라고 했죠. 금리를 결정하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들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그걸 표시를 한 건데요. 이 붉은색 점은 연방 기금 선물 가격의 내재 금리를 가리키고요. 이 파란색 선은 FOMC 위원들의 중위 금리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세어보시면 이 빨간 점 빼놓고 다 세어보시면 19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는 결정돼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결정되고 뭐 성명서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 회의에서 진행되었던 얘기들은 3주 후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자,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자, 이렇게 3주 있다가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하겠죠? 그 대략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파급력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늦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플과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결제 시스템은 총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패드와이어, 아크, 패드나우, 칩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패드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입니다. 1918년부터 꽤 오랜 시간 가장 오래된 결제 시스템이고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이 패드와이어를 이용하고 있고요. 영업시간은 평일 6시부터 6시까지, 이거는 동부시간 기준입니다. 운영 주체는 연방준비은행이 되겠고요. 주요 용도로는 은행 간 지급 결제, 그리고 대형 기업과 기관 간의 거래를 할 때 패드 와이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청산소라고 하고요. 운영 주체는 연방준비은행과 민간 운영자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용도로는 급여, 공과금, 정기 납부, 세금 뭐 이런 부분입니다. 비교적 짜잘한 그런 처리를 좀 맡아서 하고 있고요. 패드나우 같은 경우랑 조금 비슷하죠. 이 패드나우 같은 경우에는 소액 결제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이고요. 자, 여기는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패드나우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2023년 7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액이다 보니까 거래 한도는 $50만 이하고요. 운영 시간은 연중 무휴, 자, 365일 24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은행이 되겠고요. 주요 용도로는 소매 결제, 그리고 개인 간 송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칩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써있죠. 클리어링 하우스,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자, 이거 약자입니다. 민간 운영 순액 결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운영 주체가 좀 다릅니다. 이 세 개와 구분이 되는 게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TCH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고요. 주요 용도로는 국제 송금과 달러 거래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달러 결제의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 연준에서 ISO 2002 이 메시징 표준을 채택을 하기로 했다. 채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채택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채택을 안 한 것도 있고요. 패드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채택 예정이죠. 2025년 7월 14일에 채택이 될 예정이고요.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미뤄졌고요. 패드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택이
되었고요. 자, 채택은 이미 아까 전에 2023년에 출시가 됐다고 했죠. 이때부터 채택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드나우 같은 경우는 ISO 2002 이 메시징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아직 다른 이 인프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은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자, 아크 같은 경우 자동 청상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됐고 언제 될지 아직은 미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칩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에 채택이 완료돼서 이미 메시징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로 ISO 2002를 도입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 11월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 참여 기관들의 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24년 4월로 연기를 했고 성공적으로 전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가 됐다, 채택됐다, 뭐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이유가 어떤 거는 채택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돼 있고 연준에 있는 결제 시스템 자체가 어떤 건 되고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섞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채택이 됐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됐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연기가 됐다고 하는 데도 있고 자꾸 그렇게 언론에서 좀 헷갈리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배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이었고요. 자, 그래서 ISO 2002 채택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국제 상호 운영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향상된 데이터 처리로 인해서 비용과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요. 그 배경으로는 자동화 그리고 오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제 준수를 개선하면서 이 거래 투명성이 증가하고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강화된 프로세서를 제공을 합니다. 자, 결국은 여러 기관들이 다 여러 가지 이 메시징 표준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중간에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복잡하죠.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예전에 핸드폰 여러분들 핀 충전할 때 충전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5핀도 있고 최근엔 이 C타입이죠. 그리고 막 또 넓은 것도 있었고요. 옛날 거는. 자, 이런 것들이 또 나라마다 다 다르죠. 회사마다 다르고 애플도 여전히 다르죠. 이런 거를 C타입 하나로 통일하면은 어딜 가든 뭘 쓰든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게 비용도 줄이고 이 제조회사 간에 여러 가지 또 호환도 되니까 너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결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ISO 2002 전환 중입니다. 패드나와 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선도적으로 채택을 했고 패드와이어는 이제 7월에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고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 ISO 2002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리플 레저 같은 경우 이 ISO 2002에 기반을 해서 설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국제 간 송금에 대해서 리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ISO 2002의 회원사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 XRP 리플 레저가 ISO 2002에 기반해서 설계되었다라는 거지 XRP가 ISO 2002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 리플이 잘 되면 리플 4죠. 리플이 잘 되면 당연히 리플 레저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리플 레저에서 XRP는 소각이 되죠.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기관의 채택으로 확장이 되면서 금융기관들도 따라가겠죠. 거의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이 시장 확장 가능성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긍정적이다,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스위프트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리플과 이 스위프트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